안녕하세요, 장스영입니다. 오늘은 소원 파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대차게 망해봤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원 파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실 텐데, 일단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담을 좀 나눠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때 양키 캔들이라는 초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양키 캔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를 관통하는 띠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조 원가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초를 한번 나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어렴풋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가보면 이제 초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신과 연결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소원을 빌기도 하잖아요. 저희의 바람을 빌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소원 비는 초는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존이나 타오바오가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다 뒤져봐도 그 소원 비는 초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 양키 캔들이 유행하던 그 시점에 소원 비는 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발향은 이제 양키 캔들하고 이제 대적할 만한 수준의 일단 조향사를 섭외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전체를 관통하는 띠임은 이제 소원인 거죠. 소원 파는 회사의 이제 시초가 됐던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원의 매개체를 좀 찾아봤어요. 단순하게 초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달을 보면서도 동서양 막론하고 소원을 많이 빌었거든요. 그래서 달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초라는 매개체가 있고, 이제 그걸 다 태우면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조약돌 같은 것들을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태우면은 소원의 결실로 돌을 넣어놓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태우면 만호석이라는 거를 좀 일단은 나오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의 소원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만호석도 형태가 다 틀렸어요. 그리고 만호석에는 타공을 해놔서 소원의 결실을 일단 실이나 줄로 꿰서 일단 내가 착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컨셉을 일단 갖고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기획을 했습니다. 예전에 양키 캔들은 이제 초틀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틀을 없애고 이제 외피의 압력비하고 내피 압력비하고 좀 압력비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밀도를 달리해서 중앙을 태우면은 이렇게 파고들게끔 일단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적층의 이런 디자인 문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게 되면은 가운데만 이제 설설설설 타 들어가게끔 일단 만드는 이제 위시 캔들을 일단 만들었죠. 위시 캔들 그 당시에 이제 와디즈 펀딩도 하고 일단 재밌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반응은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조 원가 자체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자체는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케팅으로 뭔가 브랜딩하는 브랜딩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예를 들면은 당위성이라 그러죠.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건 단순한 초가 아니다. 물론 발향도 있지만 소원값 치고는 싸다. 저희가 당시에 34,900원에 이제 초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압력비가 높은 탓에 연소되는 시간도 꽤 그냥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또 이제 그 크리스탈 파막스로 일단 제작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 첫 제품이고, 이어서 여러 가지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위시 펜슬이란 것도 기획하고, 이제 소원을 쓰는 이제 연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 특판이나 뭐 호텔 체인점 같은데 일단 제가 B2B 상품으로 개발을 했어요. 뭐 호텔에서 연필 하나를 나눠주면은 사실 이거 뭐야 그러고 갖다 버리겠지만, 이제 호텔도 사실 무언가의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밸류를 보는 시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위시 펜슬 같은 경우는 B2B 상품인데 일단은 연필인데 쓰면은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스토리를 입힌 거죠. 그리고 위시 노트를 또 제작을 했어요. 위시 노트는 이제 데스노트의 반대급부 개념이죠. 데스노트는 누굴 죽이겠지만 위시 노트는 여기 쓰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뭐 제작을 했던 거죠. 굉장히 재밌게 기획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뭐 그 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시 펜슬도 있고 위시 노트도 있고, 그러니까 초는 위시 캔들이죠. 뭐 이렇게 라인업을 쭉 갖춰 놓고, 그리고 성냥도 일단은 만들었죠. 그 성냥은 이제 원래 위시 앤 징크스라는 브랜드였는데, 회사의 브랜드는 위시 라인업도 있는데 징크스 라인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시 라인업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라인업이고, 징크스 라인업은 이제 징크스를 없애주는 라인업이죠. 예를 들면은 뭐 차량을 일단은 샀다 그러면은 이제 부적 같은 걸 옛날 사람들은 달아놓잖아요. 그거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애군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징크스 라인업으로 성냥도 만들었어요. 뭐 애군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태워 없애버리는 개념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위시캔들하고 같이 패키지로도 일단 구성도 해보고, 그래서 뭐 위시캔들, 뭐 성냥, 펜슬, 노트, 그래서 소원과 이제 징크스를 일단 매개체로 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 라인업을 갖춘 거죠.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일단 갖추려면은 앞단에 뭔가 이 소원에 대한 염원들을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따라하기 쉬우니까, 브랜드 자체는. 그래서 소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서 다음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소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면서 소원을 뭐 만여 개 이상 다 모았어요. 저희 목표는 이제 10만 개 이상 소원을 모은 다음에 론칭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도착했네요.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복귀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이어가면요. 일단 당시에 이제 위시앤징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패착 요인들을 나중에 복귀를 해보게 된 거죠. 일단은 첫 번째 패착은 영어 쓰는 것들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일단은 창업의 기본은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프로블럼 솔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공식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렬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장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는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위시앤징크스의 이제 위시캔들 메인인 초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는 마케팅하는 사람이니까 STP를 다 나눴어요. STP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겟군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일단 제품을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제품 타겟도 나누고 그 타겟별로 어떤 포지셔닝, 그러니까 한마디 어떻게 인식시킬지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시캔들 같은 경우에도 뭐 4가지 라인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비터스위트라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합격과 성공을 기원하는 초예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진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그 살 수 있게끔 구성했고, 하나는 러브썸, 짝사랑을 기원하는 분들이 사서 초를 태우면 짝사랑이 이루어진다.
러브송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이제 기념일 때 초를 태우면 사랑이 굳건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버 애프터. 에버 애프터는 이제 건강과 행운인데, 제가 이 제품 자체를 기획했을 때 이런 라인업을 일단 분류해 놓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특정 방송국에 일단은 저희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그 경연 대회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경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행운도 따라야 되니까 그런 에버 애프터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있었고, 비나이다, 나만의 소원을 비는 초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품 자체를 구매해야 되는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 니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는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깊은 반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패착의 원인 1번이었고, 2번은 제조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 원가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때 뭐 제품 자체에 대한 드는 뭐 비용도 있지만 제품 외적인 것들에 드는 비용도 있어요. 뭐 심지어 저는 좀 명품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라든지 쇼핑백도 어설픈 걸 하진 않았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도 이제 지류라고 부르죠. 이제 종이도 이제 금운드사, 굉장히 좀 비싼 제품들로 이제 다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에 대한 뭐 원가는 쌀지 몰라도 이런 부자재에 대한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패착 1, 2가 합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그 가격 저항감이라고 부르죠. 가격 탄력성 개수도 이제 보긴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은 빼고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없는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가다 보니까 부자재에 대한 비용이 높죠. 그래서 단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일단 소비자가 그걸 구매할 만큼 동기부여가 충분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사무실도 별도로 내고 인력도 세팅하고 했는데, 팔리긴 팔리는데 그 유지 비용 자체도 감당이 안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브랜드를 일단은 그 뭔가 설명을 들은 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지만 정작 돈이 되진 않더라.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들, 일단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장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다른 회사로 또 망한 썰도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끝!